1번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가족관계가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 계속 묻고 있죠. 1번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2번 노인 1인 가구 수가 감소한다. 3번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난다.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자, 정답은 5번이죠. 자,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다 반대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틀린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공부겠죠.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확대 가족이 아니고 수정 확대 가족. 2번은 노인 1인 가구 수가 감소가 아니고 증가. 3번은 동거가 늘어난다가 아니고 감소. 4번은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가 아니고 높아진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번.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자, 노인의 특성 중에서 신체적인 특성이 있고 심리적인 특성이 있고 사회적인 특성이 있죠.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또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심리적인 특성이 시험에 나왔던 거죠. 보기. 엉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한다.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담담해진다. 자, 1번 의존성의 증가, 2번 내향성의 증가, 3번 경직성의 증가, 4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5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증가. 자, 이 중에서 정답은 5번이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증가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우리가 증가하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에서는 예문에 있듯이 엉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좀 담담해져서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심리적인 특성 중에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증가입니다. 다음에 3번에 있는 경직성의 증가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경직성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죠? 네, 융통성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것이 경직성의 증가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잘 봐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보기.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은 노인복지 원칙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그럼 노인복지 원칙이 몇 가지가 있나 하면 5가지가 있죠. 자, 원래 5가지가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 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문제는 1번 예문이 독립의 원칙, 2번 평등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참여의 원칙, 5번 존엄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정답은 이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뭔가 조직으로 활동을 해서 어딘가에 참여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참여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참여의 원칙은 사회에 우리가 통합되어야 하고 노인복지 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또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기회를 갖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에 참여의 원칙 하나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 조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3가지가 참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2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번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5번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여기에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장기요양 인정은 우리가 어디에 신청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죠. 2번은 어디가 틀렸죠? 8등급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고 1에서 5등급까지 나뉘고 플러스 인지지원 등급에서 6개의 등급으로 나뉩니다. 다음에 4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최종 판정하는 기관은 등급판정위원회고요. 5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라고 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입니다. 다시 우리가 등급 판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자, 순서가 뭐예요? 처음에 신청을 하면 1차 판정, 조사자가 나와서 조사를 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1차 판정을 하죠. 다음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든지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를 통보를 하고 이것을 최종 판정하는 것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해서 한 달 이내에 등급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순서나 인정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순서도 한번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5번,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무엇일까요? 1번 단기보호, 2번 방문목욕, 3번 방문간호, 4번 방문요양, 5번 기타 재가급여. 자,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다 재가 서비스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인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 일정 기간 입소는 어디입니까? 네, 정답이 1번이죠. 단기보호죠. 일정 기간을 입소시킨다면 단기보호. 다음에 여기서 없는 내용이지만 주야간 보호도 재가 서비스인데 이것은 일정 시간, 어르신들이 집을 떠나서 일정 시간 프로그램이라든지 입소에 참여해 있다가 저녁에 다시 집에 오는 거죠. 이거는 주야간 보호입니다. 다음 6번,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 역할은 1. 옹호자, 2. 촉진자, 3. 숙련된 수발자, 4. 정보전달자, 5. 동기유발자. 자,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얘기한 교과서에 있는 숙련된 수발자, 2번 정보전달자, 3번 관찰자, 4번 말법가 상담자, 5번 동기유발자, 6번 옹호자. 이 6개 중에 한 문제가 나오죠. 그 중에서 예문을 잘 읽으시면 돼요. 예문에 보시면 지식과 기술이 있어서 하면은 우리가 지식과 기술이 잘 발달되면은 숙련된 수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돼요. 다음 7번, 장기요양 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를 하고 지급을 해주는 데는 어디냐 하는 거예요. 장기요양 기관 하면 방문요양센터, 요양원 이런 데서 이러한 내용을 청구를 하면은 그거를 어디로 올리냐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저희가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제대로 됐네 하면서 다시 그 장기요양 기관에 청구한 비용을 내려줍니다. 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보기, 노인학대 유형 한 문제 시험에 나오죠. 보기,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2번 지방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자,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정서적인 학대, 4번 재정적인 학대, 5번 신체적인 학대. 자, 이 중에서 정답은 3번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자, 종교활동에 못 가게 했고 지방경조사에 참여를 못하게 했으면서 집안의 사람들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감정적인 문제죠. 이 감정적인 문제가 바로 정서적인 학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9번,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 A와 역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 얘기죠. 자, 1번 법률기관 학대 피해 노인의 재정 지원,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 3번 정신건강복지센터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4번 의료기관 학대 피해 노인 쉼터생활 지원, 5번 노인복지시설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원. 자, 여기서 제대로 짝꿍이 된 것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사례 신고 접수입니다. 다음 1번에 있는 학대 피해 노인의 재정 지원을 하는 곳은 보건복지부고요. 3번에 있는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하는 곳은 어딜까요? 의료기관이겠죠. 4번에 있는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생활 지원을 하는 곳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다음 10번, 다음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자, 성희롱 문제도 매회 시험에 나오죠. 성희롱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시각적 성희롱, 눈으로 보는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자,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2번 성경험 유물을 묻는다. 3번 엄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5번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 자, 정답은 시각적인 노출.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11번.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산업재해를 입은하면 산재보험에 관계되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찾는 겁니다.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2번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3번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번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5번 보험급여의 수급 권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자,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죠? 예, 1번이죠. 2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퇴직을 해도 보험급여는 받을 수 있다로 바꿔야 되겠죠. 3번은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로 해야 되죠. 4번은요.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사업장이 폐업해도 보험급여는 청구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되죠. 다음에 보험급여 수급 권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 아니고 3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2번. 자,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본인 부담금은 할인해 주거나 받지 않거나 이런 거는 다 위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이에요. 1번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할인해 준다. 2.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3. 새로운 대상자를 소개해 주면 할인해 준다. 4번 상담을 종료하고 다른 기관을 소개해 준다. 5번 할인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한다. 여기에서 정답은 2번입니다.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가 정답입니다. 다음에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자, 직업윤리라든지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 이런 문제는 꼭 또 한 문제 나오죠. 1번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한다. 2번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5번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응한다. 여기서는 정답이 직업윤리라고 하면 1, 2, 3, 4, 5 중에 가장 좋은 뜻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고르면 거의 맞습니다.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권유가 틀렸고요. 2번은 서비스 제공 시에는 시설장의 의사결정이 우선이 아니고 대상자의 욕구가 우선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서 우리가 더 좋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좋은 뜻이죠. 맞죠? 4번은 타 직종과의 협력을 우선시해서 업무의 순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신속성만 너무 강조했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은 대상자가 부상당했을 때는 요양부서 임의로 하는 이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기 보호자 어머니가 사용하신 기저귀가 아까우니
재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1번 시설장님과 상의해 볼게요. 2번 어머님께 여쭈어 볼게요. 3번 다른 어르신 기저귀를 써도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4번 내 비용이 부담스러우시군요. 하루에 한 번 교환할게요. 5번 재사용을 하면 어머님 건강에 해로워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맞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할 때는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 우리가 잘 설명해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사용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재사용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음에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경우는 보호자 상품권을 건네며 그동안 저희 어머님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을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시설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번 고맙습니다. 동료와 나눠서 쓸게요. 3번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4번 이번에는 받지만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돼요. 5번 이걸로 어르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다 드릴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하고 받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16번.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이 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자, 1번 오십견, 2번 골다공증, 3번 테니스 엘보, 4번 수근관 증후군, 5번 류마티스 관절염. 자, 손목에 통증이 있다 하면은 우리는 수근관 증후군을 골라야 되는 거죠. 손목에 정중신경이 지나가면서 통로가 눌리면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 통증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가장 감염 예방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손 씻기에 관한 거겠죠. 1번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2번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3번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4번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5번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씻는다. 자,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웬만하면 종이 수건으로 사용하는데 사용한 수건을 재사용하려면 세탁해서 말려서 사용해야 되겠죠. 세탁해서. 다음에 2번은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 것이 아니고 흐르는 미온수에, 온수를 받아 X예요. 흐르는 미온수. 3번은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 것이 아니고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5번 어디가 틀렸냐면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이 아니고 손바닥으로 문질러서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손 씻기 6단계라는 게 있죠. 그죠? 손 씻기 6단계. 손 씻기 6단계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흐르는 미온수에 손을 적신 다음에 손바닥을 씻고 손바닥, 다음에 두 번째 손등을 씻고, 세 번째 손깍지를 끼고 씻고, 다음에 손을 마주 잡고 씻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엄지손가락을 손바닥으로 씻고, 다음에 손톱을 손바닥에 대고 긁고 씻고. 이해되셨죠?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음 18번.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1번 폐렴, 2번 폐기종, 3번 폐색전, 4번 만성기관지염, 5번 기관지 확장증 이렇게 있습니다. 자, 폐조직의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폐렴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폐기종, 폐색전은 조금 책에서는 다루지 않은 문제였고요. 만성기관지염은 만성기관지 기도의 염증을 일으키는 거였고, 기관지 확장증은 기관지가 너무 갑자기 늘어나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직에 염증하면은 폐렴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19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노인성 질병의 특징은 1번 빈번하게 재발한다. 2번 발병 원인이 명확하다. 3번 단독 질병으로 발생한다. 4번 질병 진행의 경과가 짧다. 5번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자, 여기서 정답은 1번 빈번하게 재발한다입니다. 2번은 어디가 틀렸죠? 예, 명확한 것이 아니고 불명확. 3번은 단독 질병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4번 질병의 진행의 경과가 짧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길다. 다음 5번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도 발생합니다. 교과서 126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20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최대 심박출량 증가, 2번 심장 근육의 두께가 증가, 3번 말초에서 심장으로 혈액순환 증가, 4번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5번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자, 여기서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하면은 정답은 2번입니다. 심장의 근육은 짜부라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두께가 약간 증가하면서 약간 비대해집니다 하는 거예요.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최대 심박출량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말초에서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지정맥류가 나타나거나 치질이 생기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4번은 말초 혈관의 저항이 감소가 아니고 증가. 5번은 기립성 저혈압 발생이 감소가 아니고 증가입니다. 다음 21번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교과서에 퇴행성 관절염 많이 나오죠. 1번 저자녀 시기를 제공한다. 2번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3번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관절염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목을 대어준다. 5번 뼈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한다. 자,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어떤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내용과도 같아요. 그래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이 뭐가 있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그렇죠? 수영. 다음에 두 번째가 수영이 없네? 평평한 흙길 걷기. 세 번째가 체조.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자, 3번이 정답인데요. 자, 수영, 흙길 걷기, 체조 이렇게 좀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 운동하고 또 연관이 있는 게 딱 생각내야 되는 것이 선생님 뭐가 있냐면 골다공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죠. 다음 22번입니다.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꼭 끼는 옷을 입게 한다. 2번 뜨거운 물로 목욕하게 한다. 3번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 4번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하게 한다. 5번 샤워를 자주 하여 피부 각질을 없앤다. 자,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답은 3번이죠. 목욕 후에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답니다. 1번은 꼭 끼는 옷을 입게 한다. 자, 피부가 건조하고 이러신 분들이 불편하게 하면 더 그래요. 그래서 편한 복장을 제공하고요. 다음에 목욕할 때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뜨겁게 하면 오히려 피부의 건조를 더 유발합니다. 다음 4번에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습기를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습기가 아니고 가습기를 설치해 주면 좋습니다. 다음에 5번은 샤워를 너무 자주 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건조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샤워를 자주 하면은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비누도 어떤 것을 써야 될까요? 비누도
그렇죠. 부드러운 비누, 순한 비누. 순한 비누가 무슨 비누일까요? 지성용일까요? 근성용일까요? 이것도 많이 착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비누는 건성용 비누를 써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지성용은 X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23번. 노화에 따른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자, 노화에 따라서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도 있고 남성 노인의 비뇨 생식기계 변화도 있겠죠. 1번 난소 크기가 감소, 2번 성교시 통증이 감소, 3번 질의 길이 증가, 4번 질벽의 두께 증가, 5번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 자, 정답은 1번이죠. 난소 크기가 감소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고 이런 역할이 일어나죠. 2번은 성교시의 통증이 감소가 아니고 성교시 통증이 약간 증가합니다. 다음에 24번입니다. 뇌졸중으로 오른쪽 뇌가 손상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팔의 소양증, 소양증은 가려움증이죠. 2번 왼쪽 다리의 마비, 3번 양쪽 손의 떨림, 4번 오른쪽 팔의 감각 저하, 5번 오른쪽 다리가 얼얼함. 자, 뇌졸중에서는 왼쪽 뇌가 손상이 되면은 반대편이 팔, 다리가 마비라고 그랬어요. 왼쪽 뇌가 손상이 되었다. 문제 이러니까 어느 쪽에, 그렇죠. 왼쪽 팔이나 왼쪽 다리의 마비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2번입니다. 왼쪽 다리나 아니면 왼쪽 팔이 마비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25번.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막이 얇아진다. 2. 이관이 좁아진다. 3. 외이도가 습해진다. 4. 평형 감각이 향상된다. 5. 바퀴의 연골이 위축된다. 자, 정답은 2번에 있는 이관이 귀의 그 길이죠. 이것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좁아집니다. 1번은 고막이 얇아지는 것이 아니고 고막이 두꺼워집니다. 3번은 외이도가 건조해집니다. 4번은 평형 감각이 감소합니다. 5번은 연골이 형성이 더 돼서 귀바퀴가 더 늘어나겠죠.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26번.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자,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증상으로 옳은 것은 찾는 거예요. 1번 식은땀, 2번 포만감, 3번 소화불량, 4번 체온 상승, 5번 소변량 증가. 자, 여기에서 저혈당 증상은 정답은 1번이죠. 자, 저혈당 증상에는 또 식은땀 말고 뭐가 있나요? 어지럽고 배가 고프고, 다음에 조금 더 저혈당을 대처를 빨리 못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시험에 물으면 당질 15g 정도를 입으로 먹인다. 의식이 있을 때는. 자, 의식이 없을 때는 입으로 절대 먹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119에 신고합니다. 자, 그러면 당질 15g은 뭘까요? 오렌지 주스 반잔 정도, 설탕 한두 숟가락 정도, 사탕 3알 정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어르신이 식은땀과 함께 어지럽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옳았을까요? 하면 뭐 오렌지 주스나 설탕 이런 거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27번.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당뇨병 대상자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다음에 약물요법, 이런 3가지 파트로 나눠주죠. 그 중에서 운동에 관한 거로 옳은 것은 물었죠. 1번 고강도에서 저강도로 운동한다. 2번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3번 혈당이 300mg/dL 이상이면 운동 강도를 높인다. 4번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제한한다. 5번은 안정시 심박동소의 3배가 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한다. 자, 정답은
예, 2번이 맞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하면은 이때 혈당이 최고치로 피크를 올라가는 것을 잡아내릴 수 있어서 몸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하고 책에 나와 있죠.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운동은 노인이든지 당뇨환자든지 마찬가지예요. 노인의 운동은 뭐예요? 고에서 저가 아니고 저에서 고. 다음에 3번 혈당이 300 이상이면 고혈당입니다. 고혈당일 때는 운동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쉬어야 됩니다. 다음에 4번은 혈당 강화제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자, 혈당 강화제는 입으로 먹는 당뇨약을 먹는 환자예요. 이럴 때 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당뇨에는 3박자 맞추라고 그랬어요. 3박자 어떻게? 식이요법, 운동요법, 또 하나 뭐 있어요? 예, 약물요법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운동도 병행해야 되겠죠. 운동도 같이 병행입니다. 다음에 5번 안정시 심박동수의 3배가 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3배는 심박동수의 3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처럼 저에서 고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에 28번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선망하고 치매하고 구별한 표가 있었죠. 선망만 나오면 나는 좀 헷갈려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1번 의식이 명료하다, 2번 주의력이 감소한다, 3번 회복이 불가능하다, 4번 수면 양상이 일정하다, 5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선망은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보고 신체 생리적인 변화가 아주 심하고 주의력이 감퇴하고 대체로 회복이 가능하고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하고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29번. 밤에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면장애가 있는 거죠. 자주 깨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2번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게 한다. 3번 밤에 땀 흘리는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5번은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놀이를 하게 한다. 자, 수면장애가 뭡니까? 수면장애. 자, 잠을 깊이 못 잔다, 아니면 자다가 깬다, 아니면 잠들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니면 낮에 졸림증이 심하다, 이런 수면장애가 있고 수면을 관리하는 방법이 교과서에 1번에서 13번까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정답이 1번입니다.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너무 과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숙면이 어려운 거죠. 다음에 2번은 왜 틀렸냐면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면은 오히려 취침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자다 깨서 불면증이 오게 됩니다. 다음에 3번 밤에 땀을 많이 하는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안정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가 오히려 더 각성이 되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생기고요. 4번은 자,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오죠.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어디가 틀렸냐면 홍차를 제공하는 게 틀렸어요. 그래서 홍차나 녹차 같은 걸 혹시 제공해야 되면 언제 해야 되죠? 아침 시간에 하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것이 좋고 늦은 오후부터는 카페인이든 커피나 홍차는 제공하면 X입니다. 다음에 5번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놀이를 하거나 심각한 뭐 TV 장면을 보여주거나 하면은 뇌가 각성이 돼서 오히려 수면이 방해가 일어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30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1번 대장의 운동성이 증가, 2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증가, 3번 신경정당 물질의 분비 증가, 4번 신장의 배설 능력이 감소, 5번 폐 조직의 탄력성이 감소. 정답은 네, 4번이죠. 자, 노인은 왜 약물 중독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냐 하면 딱 기억해야 될 것이 신장, 콩팥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할까요? 둔감할까요? 하며 민감을 기억하시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할 때 더욱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의 소변이 농축하고 배설하는 능력이 저하돼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많이 먹어서 중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하면 뭐를 기억해야 된다? 신장을 기억해야 되는데 신장에서 소변을 빼내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약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 몸 안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하고 또 같은 말이 아까 뭘 하나 강조했죠? 제가 자,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대해서 더욱 둔감해질까요? 민감해질까요? 에서는 민감. 시험에 민감이라는 걸 찾는 말도 나올 수 있겠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31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예방접종도 항상 시험에 나와. 그죠? 그런데 이거 틀리면 억울하겠죠? 자, 1번.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2번.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한다. 3번.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번.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번. 폐렴 구교는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 자, 정답은 네, 5번이 맞죠? 폐렴 구교는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하고 혹시 폐렴에 대한 이용군에 속해 있으면 50에서 64세일 때도 1 내지 2회 접종해도 무관합니다. 다음에 결핵은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다음에 2번에 있는 대상포진은 매년 1회가 아니고 50에서 64세 때 1회 접종하고 65세 이상일 때 1회 접종해도 된다. 책에 나와 있죠. 파상풍은 매 10년마다로 기억하세요. 매 10년마다. 원래는 파상풍은 1차 기본 접종은 뭐냐면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는 1차 기본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인이 되면서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합니다. 그러니까 파상풍 하면은 몇 년? 10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매해 1년마다 접종하는 건 뭐가 있죠? 인플루엔자가 있죠. 다시 예방접종을 정리해 볼게요. 매해 1년마다 접종하는 거는 뭐다? 인플루엔자. 다음에 10년마다 접종하는 거는 뭐다? 파상풍. 다음에 대상포진은 50에서 64세에 한 번 접종하고 65세 이상 되면 한 번 더 접종해도 되고 폐렴 구교는 65세 되면 접종하는데 조금 내가 폐질환이 있거나 좀 이용군이면 50에서 64세에도 1회 접종하면 된다. 되셨죠? 그래서 예방접종은 이렇게 해놓으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32번. 장교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은, 자, 사례회의가 뭐냐? 사례회의는 어떤 대상자를 대상으로 그 대상자를 우리가 놓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시설장 선생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서 요양보호의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세 번째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위해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예문을 봅니다. 1번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안 맞죠? 2번 장교양기관의 신규사업 홍보 맞지 않죠? 3번 장교양기관의 성과지표 개발 맞지 않죠?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맞습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은 사례회의가 아니고 원래 회의에서 합니다. 이때는 대상자는 빼고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와 시설장들이 모여서 하는 원래 회의입니다. 다음에 33번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록도 한 문제 나왔는데 이때도 한 문제 나온 거죠. 자, 1번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번 공식화된 요구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3번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번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자, 정답은 맞는 것은 2번입니다.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입니다.
자, 1번은 왜 틀렸냐면 한꺼번에가 틀렸어요. 기록을 미루지 않고 기록은 그때 신속하게 작성합니다. 3번 어디가 틀렸냐? 기록지는 제3자에게 우리가 함부로 공유하거나 그러지 열람하면 안 되겠죠. 쉬운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도 있고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장에 들어있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4번 어디가 틀렸냐? 자,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번 어디가 틀렸어요? 자, 서비스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우회적으로 장황하게 기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점이 분명하고 간단 명료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에 분노 단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1.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한다. 2번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 3.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4.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번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건다. 자, 임종 적응 단계가 5단계가 있죠. 처음에 뭐 있나요? 순서대로 하면 부정, 2번째 분노, 3번째 타협, 4번째 우울, 마지막에 수용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시험에 순서를 묻는 문제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하나의 단계를 놓고 그 단계가 어디에 속하나 설명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한다는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우울은 뭐냐면 우울은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한다니까 이거는 임종 단계에서 속하는 데가 없어요. 2번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수용입니다. 3번 삶의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는 타협입니다. 그래서 타협일 때는 또 예문이 다른 예문은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 우리 아이가 장가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랬죠. 4번은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는 부정 단계입니다. 부정 단계에서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의사가 잘못 판단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에 5번은 지금 분노를 물었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끊습니다. 이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어는 분노입니다. 분노에서는 왜 하필이면 나야 혹은 왜 지금이야 이거는 분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해볼게요. 부정은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고 분노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왜 하필이면 나야. 다음에 타협은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우울은 아무 말이 없고 눈물만 흘리는 그런 단계고 수용은 나는 지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34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은 계속 시험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맞출 수 있겠죠? 다음에 35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2번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3.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4.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5번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함께 문상객을 맞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입니다. 자, 1번은 왜 틀렸냐면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와 같은 상투적인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만 하면 됩니다. 2번은 고인의 유품은 목록을 작성해서 두지 내가 정리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목록 작성이 정답. 3번은 가족의 태도의 행동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중립적 자세만 유지하는 거예요. 다음에 5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장례식장이나 장지에는 우리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1번에서 35번까지 이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1번에서 35번까지가
60점 이상이면은 예, 1차는 한번 합격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